기본 문제 3-4. 사실 이 앞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좀 어렵고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알려드린 거고 3-4번부터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 크게 어렵지 않고 자꾸 또 한번 볼게. 일단 x가 10 이상 100 미만이라는 부등식이 하나 주어졌어요. 부등식이 주어졌고 이놈의 소수 부분이랑 이놈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소수 부분이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숫자 두 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야. 이거 지금 소수 부분 같죠? 그리고 뭐 이런 애들도 소수 부분이 같은 애들이에요. 맞지? 뭐 더 적어보면 이런 애들도 소수 부분이 같은 애들입니다. 소수 부분이 아예 없으니까. 이런 애들의 특징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 무슨 특징이 있어 보이니?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일단 국어적으로 표현한 거고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만약에 두 수를 빼보면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무슨 부분만 남지? 정수 부분만 남겠지. 이건 이제 식으로 일단은 먼저 문장을 쓰고 두 수의 차가 정수라고 일반화해도 되겠죠? 소수 부분이 같으면. 뭐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두 수의 차니까 음수는 나올 수가 없죠. 아무튼 두 수의 차는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되지.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얘에서 얘 빼면 3이 나오겠고 얘에서 얘 빼면 2가 나오겠고 얘에서 얘 빼면 1이 나올 겁니다. 소수 부분이 다르면 예를 들면 이런 애들 둘을 뺐을 때 정수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럼 이 조건을 외우는 거냐? 외운다기보다 이건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아? 두 수의 차가 정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대로 제가 풀어볼게요.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나는 뺄 거야. 뺀 결론이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뺄셈을 할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뺍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뺍니까? 보통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순방향이지 양수가 나오도록. 자,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얘에서 얘를 뺀 이 결론이 정수가 나오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로그의 성질에서 이거 앞으로 빼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수끼리 나누셔도 돼요. 그럼 2로그 x에서 로그 x 뺐으니까 결국 로그 x가 정수라는 사실이지. 여기까지 돼. 저 복잡해 보이는 조건이 결국은 로그 x가 정수라는 얘기입니다. 로그 x. 근데 x가 10 이상 100 미만이라고 했어. 10 이상 100 미만이면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죠.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면 정수 부분 얼마 나와야 돼?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1. 정수 부분에 플러스라는 게 자릿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이걸 딱 보고 두 자릿수네. 두 자릿수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이겠네. 1 이상 2 미만. 그러니까 학생이 타입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저 부등식에서 바로 두 자릿수니까 정수 부분이 1이니까 1 이상 2 미만.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식에 집착하는 분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다 로그를 걸어. 로그. 이거 얼마야? 1. 얘는 2. 마찬가지 범위 나오지. 식 자체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자, 그럼 이 사이에 로그 x가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데 정수래요. 이 범위의 정수가 뭐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죠. 그러니까 로그 x는 1이란 얘기예요. 그럼 로그 x가 1이면 x는 10.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이 유형이 하나만 하는 건 제가 좀 부족해 보여서 방금이랑 조금 다른 표현도 하나 살펴볼게요. 바로 다음 유제에서. 네,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5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이런 애들 아니야? 1번은 제가 패스할 거야.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소수 부분의 합이 1 나오죠. 맞습니까? 이런 애들도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 1 나오지? 나오지? 뭐 크리스마스라서 정신줄을 놓으셨나?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나? 왜 이래? 둘이 더하면 1이 나오잖아.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방금이랑 비슷한데 이번엔 둘을 빼야겠어? 더해야겠어? 더해야겠죠. 더했을 때 그 결과가 무슨 수 나오면 돼? 정수 나오면 되지.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그냥 제가 한 2번 나열해 보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둘이 더했을 때 무조건 정수네. 맞죠? 근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얘네는 소수 부분이 둘 다 얼마야? 빵이지. 얘네 둘 다 소수 부분 빵이잖아. 근데 빼도 뭐가 나와? 정수가 나오지. 그죠? 이런 애들은 빼야 되지 않아? 왜? 문제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며. 얘는 소수 부분의 합이 빵이잖아.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이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단 주의해야 되는 건 둘 다 정수인 경우는 빼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 둘 다 정수인 경우는 제외. 글씨가 너무 날아간다. 됐죠? 자, 그럼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라고 했어요. 이번엔 부등식을 제가 바로 작성해 볼게요. 정수 부분이 5니까 로그 x는 어디랑 어디 사이? 5 이상 6 미만입니다. 근데 이놈의 소수 부분과 이놈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 결국은 로그 x랑 얘를 더했을 때 정수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되죠? 둘이 더하면 얼마니? 암산 2분의 3 로그 x지? 이게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2분의 3 로그 x가 정수입니다. 부등식의 세변에 2분의 3 곱하시오. 자, 그럼 얘는 7.5죠. 얘는 그대로 내려쓰고 그리고 얘는 지금 정수 나와야 돼. 7.5 이상 9 미만의 정수가 뭐밖에 없니? 8밖에 없죠. 8. 자, 이놈 8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 맞음? 10의 3분의 16제곱 자, 됐습니까? 10의 3분의 16제곱 쓰시면 되겠고 자, 이제 상용 로그의 활용
자, 이 상용로그의 활용은 뭐 제가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수능 시험에 꼭 출제되는 3점 4점 계산이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뭐 10여 년 동안 수능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고 상용로그의 활용이 여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관계식들이 주어질 거야. 굉장히 복잡한 관계식이 뭐 동위원소라든지 뭐 회전량 뭐 여러 가지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그 식은 전혀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식은 주어질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이 단원의 포인트는 그냥 계산이에요. 자, 계산을 잘 하려면 저는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3학년 때까지 똑같아요. 혹시 모의고사에 나온다라고 하면 상수와 변수 구분만 잘 한 후에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올 텐데 상수와 변수를 구분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파이 같은 건 그냥 상수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3.14, 1592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애를 우리가 파이라고 쓸 뿐이고 문제마다 제시문에 써 있어요. 뭐 풍량 개순위, 어떤 뭐 어쩌고저쩌고 상순위 이런 건 그냥 주어진 거니까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식이 나올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식에는 전혀 현혹될 필요 없고 여러분은 변수 자리에 딱딱 넣기만 하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 정도는 식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과학 1학년 때 반감기 배우니? 통합과학에서? 반감기라는 말을 전혀 안 들어봤어? 중학교 때라도 배울 텐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질의 연대를 측정하려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뭐 탄소연대 지질 측정법이라고 해서 어떤 원소가 처음 질량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은 변함없이 정확해야겠죠.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어떤 그런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질량의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반감기라고 해요. 근데 뭐 질량이 뭐 계속 2배로 늘어나는 미생물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뭐 반대로 배증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건 굉장히 구식적인 용어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외워. 그럼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이 식은 그냥 외우는 걸로 합시다. 요거 하나는 외우시오. 자, 이게 뭔 병신 같은 식인데요 라고 하면 자, 얘는 문제에 주어지는 반감기예요. 이건 걸린 시간이고 예를 들면 뭐 탄소가 있는데 어떤 반감기가 10,000년이다 라고 가정했는데 뭐 5,000년이 지나면 그때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걸 나타내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참 과학 시간도 아닌데 이거 설명드리기 껄끄럽네. 왜 요즘에 반감기를 안 배우는 거야? 자, 이건 초기 질량이에요. 여기는 원소의 양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원소의 초기 질량이고 얘는 t 시간 후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인생 살다 보면 알겠지만 인생에서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일정하게 물체의 질량도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물체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비율대로 질량이 감소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해라기보다 외우셔야 돼. 왜냐하면 과학 시간이라 이럴 때 잘 안 배웠다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반감기가 어떤 물체가 10년이라고 해볼게. 식이 맞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제가. 반감기가 어떤 물체의 반감기가 10년이다.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이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 여기서 변수가 뭐니 지금? 뭐에 관한 함수죠 이건? t에 관한 함수입니다. t에 관한 함수. 초기 질량은
정해진 거지. 내가 뭔지 모를 뿐이지만 정해져 있는 거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에 따라 나중에 질량이 바뀌는 거니까 얘는 t에 관한 함수로 보셔야 돼. 그럼 나는 결론이 맞는지만 확인해 볼게. 이 식이 왜 튀어나오는지 집중하지 않고. 스몰 t가 10이라는 얘기는 10년 후의 질량을 말하죠. 10년 후의 질량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여기다 딱 10 집어넣으면 이거 아니야? 2분의 1의 1제곱이니까. 그럼 초기 질량의 절반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t가 20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되겠지. 맞습니까? 자, 먼저 반감기라는 말이 너무 어색하실 것 같아서 10 하지 말자. 40으로 하자. 40. 얘가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질량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그럼 20. 한 번 더 지나면 10. 한 번 더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론상. 지금 만나보면 반감기를 제가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20이면 반감기 2번 지난 거지. 반감기가 2번 지났으니까 물체의 질량이 절반 돼서 4분의 1 되는 거 맞죠? 식으로 충분히 맞는 거 확인 가능하지? 네, 가능합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네. 사실 이거는 뒤쪽에 보면 수열 단원에서 더 열심히 배울 거예요. 수열 중에 등비 수열 단원에서 열심히 배울 텐데 그래도 이 단원에 문제가 나오기는 하니까 제가 원리합계를 잠깐 볼게요. 원리합계라는 말은 자, 원금과 이자의 합을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 자, 근데 참 수학 선생님 고통스럽다. 또 이것도 반감기처럼 또 설명을 해야 되네. 여러분들 은행에서 예금해 본 적 있습니까? 은행 이자율이 뭔지는 아시죠? 이자율이 뭔지는 알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 이자율을 매기는 방법 자체가 뭐 경제 시간 아니지만 두 가지예요.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해하셔야 되고 뒤에 수열 단원에 또 나오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 만약에 어떤 퍼스트 은행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연 이율이 10%라고 해볼게. 연 이율 10%. 그럼 내가 첫 해에 10,000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1년 지나면 제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어야 되죠? 11,000원 있어야 되죠. 11,000원 있어야 되는데 왜 11,000원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원금 아니야? 내가 은행에 집어넣은 원금이고요. 10,000원에 대한 10%의 이자니까 0.1을 곱해서 이렇게 제 통장에 있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럼 첫 번째 단리법을 볼게. 단리법은 여기서 또 1년이 지나. 1년이 지났는데 11,000원에 대한 10%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납입한 10,000원이 있지. 처음에 납입한 10,000원의 이자만 붙는 거예요. 그럼 또 이자가 얼마 붙겠어? 1,000원이 붙겠지. 지금 두 번째 결론은 이렇게 있다는 거고 또 1년이 지나도 이렇게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근데 단리법이 아니라 대부분 복리법을 씁니다. 복리법은 이 말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자율 10%야. 근데 이 은행은 단리법이고 이 은행은 복리법이라고 해볼게. 자, 그럼 1년 뒤에는 11,000원이 있는 것까지는 똑같죠. 11,000원이 1년 뒤에 있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2년 차부터 이 둘은 차이가 생겨요. 1년이 지나면 이 은행은 새로운 11,000원을 원금으로 인식하고 이자 10%를 11,000원에 붙여서 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원금이 이제 11,000원으로 바뀐 거고 다시 이자는 11,000원에 0.1%니까 총 금액이 얼마 나오겠니 이거?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단리법 예금을 한다라고 하면 단리법을 해야겠니? 복리법을 해야겠니? 복리법을 해야겠죠. 계속 내 원금이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걸 예시를 보여드렸을 뿐이고 지금 사실 실제 문제에서는 구분을 위해서 제가 단리법, 복리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 문제는 다 복리법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냥 대칭이 되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단리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개입니다. 내가 얼마를 냈는지 원금. 원금을 이 단원에서는 보통 스몰 a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을 스몰 r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자율은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소수. 소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자율이 10%면 원금의 10 곱하니? 얼마 곱하지? 0.1 곱하지? 비율을 말합니다. R은. 오케이? 예를 들면 이자율이 20%인 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R이 20이 아니라 0.2라고. 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그럼 제가 이제 해볼게. 편의상 연 이율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연 이율이 주어질 수도 있고 월 이율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른 거고. 자, 그럼 제가 연 이율이 R, 이자율이 R인 은행에 A1을 입금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새로운 1년 뒤에 원래 원금이고 이놈의 이자를 이렇게 더하겠지. 예, 맞아? 이게 원금과 이자라는 거 이해돼? 내가 낸 돈에 이자를 곱했으니까 이게 이자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원리 합계. 뭐 개념 원리 그런 원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 합계라고 합니다. 자, 이 식을 그럼 정리를 해볼게. 수학 시간이니까. 또 1년이 흘렀어. 또 1년이 흐르면 이제 얘는 복리법이니까 얘가 새로운 이자 아니에요? 새로운 원금 아닙니까? 그럼 얘가 새로운 원금인데 이놈의 R만큼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얘가 원금이고 얘가 이자가 되겠지. 맞아? 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A 1 플러스 R로 묶어내면 얘는 다 묶였으니까 1이고 얘는 R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죠. 맞죠? 자, 끝이야. 끝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빠가 미쳐가지고 매달 용돈을 10%씩 올려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용돈에 그냥 얼마 곱하지? 1.1 곱하지 않아요? 그냥 1.1 곱할 거 아니야. 그러잖아. 현재 용돈이 A1이다. 한 달 뒤는 10% 올리면 이렇게 되겠고 두 달 뒤는 또 10%, 세 달 뒤는 또 10% 이렇게 곱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원금이 A고 이자율이 R인데 N년 후에 원리 합계는 아주 심플하게 처음 원금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라는 얘기죠.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식이지. 이게 지금 1.1이라는 게 1 플러스 0.1이잖아.
이자율이 10%라고 했을 때. 오케이? 더워.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 그러면 내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서 아빠가 매달 용돈을 10%씩 깎기로 한다라고 하면 처음 용돈이 A다. 두 번째 달은 10% 깎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0.9 곱하지 않습니까? 한 달 더 지났어. 또 10% 깎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자가 있을 때는 플러스 R인 거고요. 이건 증가할 때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비율이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요건 받아들일 수 있는 식이지. 반감기처럼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낯선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식이니까.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